요즘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필리핀 해군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전과 분명히 다릅니다. 더 이상 취약한 해군력이나 노후 전력을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급망, 납기, 그리고 신뢰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필리핀이 한국산 호위함 2척을 추가로 발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외신들은 이 결정을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전략적 전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닌 낙찰 통지서를 한국에 직행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필리핀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움직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정치적 제스처나 외교적 고려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선택이며 지난 몇 년간 축적된 실전적 운용 경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해외 보도를 종합하면 필리핀 국방부가 책정한 이번 추가 발주 규모는 약 5억 8,500만 달러 수준으로 환율을 적용하면 우리 돈 8천억 원대 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외신들은 이 수치를 액면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무장과 전투체계 통합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총 사업비가 1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필리핀이 무엇을 사려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필리핀이 도입해온 호세 리잘급과 미겔 말바르급은 한국 해군의 대구급을 기반으로 한 수출형 모델로 척당 약 2,700억 원 선에서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2배 가까운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해외 군사 분석가들이 이 변화를 놓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외신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후보는 한국 해군이 최근 전력화에 돌입한 충남급 호위함 계열입니다. 충남급은 배수량 약 3,600톤급으로 분류되지만 센서와 전투체계 구성은 그 급을 넘어선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면고정형 A사 레이더를 통합 마스트에 배치해 회전형 레이더 대비 반응 속도와 동시 추적 능력을 크게 끌어올렸고 다수의 대공대함 표적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전투체계를 갖췄습니다. 해외 해군 전문지들은 이 구성을 두고 소형 이지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동급 유럽 호위함에서는 보기 힘든 과무장 성향이라고 평가합니다. 여기에 더해 필리핀이 2급의 개량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척당 6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더라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선택의 배경에는 지난 5년간의 누적 데이터가 깔려 있습니다. 필리핀은 현대중공업을 통해 이미 4척의 호위함을 도입했고 이 과정에서 평균 건조 기간은 약 30개월 내외로 집계됐습니다. 유럽 조선소에서 유사한 급의 전투함을 건조할 경우 통상 6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외신들은 이 수치를 단순한 생산 속도가 아니라 전시 상황을 가정한 전력화 능력으로 해석합니다.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남중국해 인근에서 필리핀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젠가 올지도 모를 미래 전력이 아니라 당장 배치 가능한 현재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이 한국만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전투함 그 자체보다 운용 이유까지 설계된 구조에 있습니다. 한국은 함정 인도와 동시에 승조원 교육, 전술 교범, 정비, 데이터 패키지를 한 세트로 제공합니다. 이 방식은 전력화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20% 이상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또한 금융 조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단계별 지급과 정부 보증이 결합된 계약 구조는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춰 빠른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치적 리스크도 변수입니다. 필리핀은 특정 강대국 무기 도입 시 외교적 제약을 우려하지만 한국사는 그런 부담이 적습니다. 여기에 현지 요구에 맞춘 무장 센서 커스터마이징을 유연하게 수용하는 조선 역량까지 더해지면서 필리핀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를 검토할 때 발생할 리스크 자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럽산 호위함은 기본 선체 가격만으로도 척당 6천억 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무장은 함포와 단거리 방공, 미사일 수준에 그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필리핀이 도입한 한국산 호위함은 동일하거나 더 낮은 가격대에서 대한미사일 수직발사체계, 통합 전투체계를 함께 확보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은 이를 가성비라는 단어로 축약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투지속 능력과 확장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전시 상황에서 추가 무장 통합과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구조인지 여부가 장기적으로 훨씬 중요한 요소라는 판단입니다. 필리핀의 이번 결정은 단독 사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로이터는 필리핀이 향후 10년간 약 350억 달러를 투입하는 군 현대화 계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고 그 중에서도 해군 전력이 최우선 순위에 올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공군이나 지상군보다
해상에서의 억지력이 필리핀 안보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명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과의 마찰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필리핀은 단순한 순찰함이 아니라 전투함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외신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산 전투함이 필리핀 전략과 가장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고 평가합니다. 주목할 부분은 필리핀이 이미 한국산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군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군에서는 FA-50을 주력 전력으로 운용 중이고 해군에서는 호위함과 초계함, 지원함까지 한국조선소를 중심으로 도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이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운용 철학의 통일이라고 해석합니다. 동일한 설계 사상과 전투 체계를 기반으로 한 전력은 훈련과 정비, 탄약 보급에서 압도적인 효율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중소 규모 해군에게는 결정적인 이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가 발주는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필리핀이 다른 선택지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은 이를 두고 필리핀이 한국조선과 방산을 사실상의 표준으로 채택했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히 배를 잘 만든다는 평가를 넘어 전쟁 억지력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서방 해군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동남아 해군력 지형을 설명할 때 한국이라는 변수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이번에 추가로 발주한 호위함 2척을 단순히 수량 확대로만 보면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필리핀 해군 전력 구조가 이미 한국산을 기준으로 재편 단계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필리핀이 운용 중이거나 인도를 완료한 한국산 전투함은 호세 리젤급 2척과 미겔 말바르급 2척으로 배수량은 약 2,600에서 3,200톤급이지만 실제 전투 구성은 구축함에 가까운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들 함정에는 대함미사일 8발, 함포 76mm급 근접방어 체계, 그리고 중거리 대공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는 수직 발사 여유 공간이 설계 단계부터 반영돼 있습니다. 외신 분석에 따르면 필리핀 해군의 가용 전투함 중 실제로 대함 교전 능력을 갖춘 함정 비율은 한국산 도입 이후 20%대에서 60% 이상으로 급상승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추가 발주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예산 구조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2척 도입에 약 8,600억 원을 책정했지만 무장과 통합 비용을 포함하면 총 사업비가 최대 1조 2천억 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는 척당 약 6천억 원을 넘는 수치로 동남아 국가가 단일 호위함에 투입한 금액 중 최상위권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필리핀이 이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명확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유럽산 동급 호위함은 평균 척당 6천에서 7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며 건조 기간은 최소에서 6년이 걸립니다. 반면 한국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은 평균 30에서 36개월 내 인도가 가능하고 동일 예산으로 대공대함 능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함형 측면에서도 변화가 분명합니다. 외신들은 이번 발주가 기존 대구급 기반 수출형이 아니라 충남급 호위함을 바탕으로 한 개량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충남급은 사면 고정형 A4 레이더를 통합 마스트에 장착해 탐지거리 약 300km 이상 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시에 수십 개 표적을 추적 교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회전형 레이더를 사용하는 기존 동남아 국가 함정 대비 반응 시간에서 수배의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 해군 시험 자료를 인용한 해외 분석에서는 초음속 대함미사일 접근 상황에서 고정형 레이더 기반 체계가 요격 판단 시간을 최대 40%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상대해야 할 위협 환경을 고려하면 이 차이는 단순한 성능 문제가 아니라 생존성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건조 능력 역시 필리핀이 한국을 선택한 핵심 요인입니다. 현대중공업은 필리핀 전투함 사업에서 평균 공정 지원율을 5% 이내로 유지해왔으며 이는 글로벌 군함 건조 시장 평균인 15에서 20% 대비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필리핀 해군이 한국조선소의 생산관리 체계를 사실상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전투체계 통합과 시험 항목이 늘어날수록 일정이 밀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산 함정은 선체 건조와 체계 통합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를 최소화해왔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전력 구성 측면에서 이번 추가 발주는 필리핀 해군의 억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외신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호위함 6척과 초계함 6척이 완편될 경우 필리핀은 주요 해상 접근로에서 동시에 3개 이상의 해역의 전투함을 상시 배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이는 과거 순찰 중심 해군에서 지역 거부 능력을 갖춘 해군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한국산 함정이 공통 전투 체계를 기반으로 구성될 경우 탄약과 부품, 훈련 체계의 표준화로 운용 비용이 연간 최대 20에서 30% 절감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필리핀의 선택은 공군에서는 FA-50을 중심으로 한 공대함 공대지 능력 확장이 진행되고 있고 해군에서는 한국산 전투함이 주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외 외교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필리핀이 사실상 한국을 주력 군사 파트너로 고정했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단기적 위협 대응뿐 아니라 향후 10년간 이어질 군 현대화 사업에서 동일한 기술 계보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동남아 해군력 판도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필리핀의 이번 추가 발주는 한국 방산이 선택지가 아니라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9월 19일 한국 함선 미국과 전면전 초읽기 영상입니다. 베네수엘라가 한국산 상륙함을 전진 배치한 배경에는 단순히 전력 공백을 메우려는 차원을 넘어선 정치적 군사적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수도 카라카스를 지키기 위한 최전방 방어선으로 선택된 라우르칠라 섬은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절대 잃을 수 없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이곳은 카리브해 한복판 미국이 전진 배치한 푸에르토리코와 수도 카라카스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미군이 침공을 시도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 됩니다. 결국 이 섬을 지키느냐 잃느냐가 곧 수도 방어의 성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두로 정권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끌어다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산 상륙함의 존재가 눈길을 끕니다. 이 배는 1990년대 초반 코리아 타코마 조선소에서 건조된 4,000톤급 함정으로 우리 해군이 현재 운용 중인 고준봉급 상륙함과 동일한 설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제재와 군사적 고립으로 인해 선진국 장비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한국산 함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함정은 미국과 12개국 연합군을 맞서는 방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서방이 무시했던 한국산 군함이 미군의 압도적인 전력 앞에서 베네수엘라가 내세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는 이번 조치가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하며 한국산 상륙함을 이용해 장갑차와 병력을 라우르칠라 섬에 대량 배치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병력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이 보여주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와 항모 강습단의 화력에 맞서 베네수엘라가 내세운 그림자가 바로 한국 기술이 담긴 함정이라는 사실은 국제정치적 상징성에서 큰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한국 조선업의 기반 기술이 군사 분야에서까지 입증된 사례로 꼽히며 한국산 무기체계는 필요할 때 반드시 제 역할을 한다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가 러시아제 수호의 30 전투기에 KH-31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장착해 전개한 모습 역시 한국산 상륙함의 존재감을 더 부각시킵니다. 만약 미군 함정이 이를 위협으로 판단해 SM-2나 SM-6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교전의 불길이 단숨에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사일의 표적이 베네수엘라 상륙함이라면 한국산 군함이 역사적으로 최초로 미군 미사일에 의해 격침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장면이 될 수 있으나 동시에 한국산 군함이 세계 군사사에 기록되는 역설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베네수엘라처럼 과거에 한국산 무기를 구입해 그 무기로 우리 동맹이나 우방국을 공격하면 여러 국제 제재가 적용돼 한국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한국이 과거에 판매한 군함이 오늘날 분쟁에 사용될 경우 한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부분에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인도된 무기는 당시 국제규범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거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 외교적 부담은 여전히 크게 작용합니다. 예컨대 1990년대 한국이 베네수엘라에 수출한 상륙함이 현재 미군과의 대립 현장에서 운용된다면 미국은 동맹국 한국에게 해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 NGO나 인권단체 또한 한국 무기가 독재 정권의 방패로 쓰였다는 여론을 조성하며 한국의 평화기여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판매 당시 국제법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과거 수출 무기가 분쟁에 악용될 때 외교적 중재와 인도적 지원으로 국제적 책임을 완화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큰 문제로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미국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과 심리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MQ-9 리퍼 무인기 6대와 F-35B 전투기 10대를 증파하며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 남미 주요국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고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산 함정은 군사적 성능의 문제를 떠나 베네수엘라 정권이 아직 저항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정치적 상징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각에서 이 사건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만든 함정이 이제는 미군과 직접 맞설 수 있는 전선에서 운용된다는 사실은 세계 조선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상선 해양 플랜트 조선 능력을 기반으로 군함 건조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KDDX,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차세대 잠수함까지 글로벌 수준의 함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30년 전 수출된 함정이 지금도 전략 요충지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산 무기의 수명주기 가치와 내구성을 국제사회가 다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대립 속에서 한국산 함정이 의도치 않게 국제적 상징으로 부상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이 장면은 단순한 외국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기술과 산업의 성취가 세계 정치 군사 무대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다가옵니다. 결국 무시와 평가절하를 딛고 한국산 무기 체계가 국제적 파워게임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순간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의 본질은 남미판 힘의 시위입니다.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 동맹국들을 총동원한 것은 단순히 마두로 정권을 흔드는 차원을 넘어 남미 전역에서 반미 세력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카리브 해와 대서양 연안을 따라 병참망을 재정비했고 푸에르토리코를 중심으로 전투기와 무인기, 해상 초계기를 집중 배치했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호피 작전 같은 선제 타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신호이자 남미 국가들에게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절대적이라는 점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선택한 대응 방식은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러시아와 중국산 무기를 활용한 보여주기식 전력 과시이고 다른 하나는 자국이 확보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실질적 방어 준비입니다. KH-31 같은 초음속 미사일이나 수호이 30 전투기를 공개적으로 시연하는 것은 외교적 협상에서 벼랑 끝 전술을 쓰기 위한 카드입니다. 그러나 실제 작전에서는 러시아제 무기보다 기동성과 운용성을 보장하는 상륙함과 장갑차 같은 기본 전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국산 상륙함이 전면에 등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른 해외 장비는 유지 보수가 어려워 실전 투입에 제약이 많지만 한국산 함정은 비교적 단순하고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각 전투 배치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이번 사태를 통해 사실상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다른 하나는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는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이런 다중 전선 전략 속에서 한국산 함정이 베네수엘라의 방어선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 방산 제품이 단순히 지역용 장비가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도 교차하는 위치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의도치 않게 세계 패권 구도의 변방까지 세우며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한국산 무기가 해외 분쟁의 최전선에 등장했다는 사실은 수출 이후의 정치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 기술이 들어간 무기가 특정 정권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국제적 시각은 긍정적, 부정적 양면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주변적 플레이어가 아니라 글로벌 안보 환경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무기 공급자라는 지위를 얻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베네수엘라의 상륙함 전개는 단순히 남미의 지역 분쟁을 넘어 한국 방산이 가진 확장
확장성과 상징성을 전 세계에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맞서는 현장에 한국산 무기가 배치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제정치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상당히 강력합니다.